이 선생님은 30살까지는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창피해서 그랬어요? 또 이 선생님 대답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이 장면에서 느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결핍과 고통은 나의 보물이고 나는 그 보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겨울 추워요? 추워요? 이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는 순간 여러분의 꿈은 그 순간부터 그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불타오를 거예요. 바로 이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드림워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키가 조금 크진 않습니다. 134cm입니다. 오늘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갔는데 애들이 우에나 호몬테 타타 You're so beautiful. 제가 제일 이뻐요. 윌마리 에스테이트 47번 나이로비 케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언제든지 저를 찾아서 오시면 잠자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친구들을 붙잡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야. 쟤는 뭐 키가 작아 이러면서 계속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고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기술 학교를 갔습니다. 기술 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아주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해야 될 순간에 기술자로 성공했지만 대학에 가서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재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곰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대학문만 두드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열리지 않은 대학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열어보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안 들어보셨죠? 예, 부시맨 영화를 아시는 분? 부시맨? 예, 아주 연로하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시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간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너 아프리카 왜 왔어? 라고 물어보고 사실은 보츠와나 갈 때 무슨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1년 정도 자원봉사하고 돌아와서 하다가만 성공을 계속 해야겠다. 내가 갈 때는 제 마음대로 갔지만 올 때는 제 마음대로 오지 못했습니다. 1년이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14년이 걸렸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좋은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갔는데 패들이 왜나 허몬테 타타 You're so beautiful.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보츠와나 사람들 사이에서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누가 제일 이쁩니까? 제가 제일 이뻐요. 하얗잖아. 머리 이쪽으로. 왜 이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감격적인 말이겠습니까? 한국사에서 저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키가 작은 못생긴 장애인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한테 너 이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학생들이 저한테 이쁘다고 그러고 여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나는 못생긴 여자애가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애가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제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이막이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학교를 맡았을 때에 학생과 교사 모두 해서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제가 2003년 말에 학교를 떠나올 때는 학생, 교사 포함해서 80명으로 늘었고 450명의 졸업생 또 아줌마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 240명.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주 유지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잘 나가게 뽀대나게 일을 했습니다. 네. 보츠와나 갈 때는 그냥 직업학교 교사 자원봉사였지만 14년을 살고 나서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이 보츠와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문 교육을 받아야겠다. 사회복지사의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년의 아프리카 생활을 청산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 오지에서 미국 맨하튼으로 갔습니다. 예.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에 빌딩가에 이렇게 섰습니다. 맨하탄 빌딩에 이렇게 보니까 유리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게 상그지가 따로 없대만. 꽃그지도 아니에요. 상그지. 사실 대학원 다닐 때 학비도 없었어요. 1학기 시작했을 때 제 수중에 $100 있었어요.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포기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막 하루하루가 너무 급박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도서관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 어린 14살의 김혜영이가 태어나서 3일 만에 장애인이 된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걸어가. 라고 저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 너네들 다 가지고 있잖아.
부모님 있잖아, 형제들 있잖아, 건강한 몸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응?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도 또 뭐가 부족해서 자꾸 고개를 드는 거야. 키가 작아서 문제입니까? 더 크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3명이 아니어서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가 38살. 그럼 선생님한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혹시 누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은 네. 어머님과 전혀 보지도 못하시고 예. 또 아니, 어떤 특별한 화해나 어떤 대화도 없으셨던. 아니 어렸을 적에 제가 그 15살에 제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저를 용서하듯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러한 분을 제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동생들을 6년을 제가 부양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몇 살짜리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동생들이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이 허리로?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커갈수록 제 자신의 마음을 제가 보호하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도 저는 저를 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사람이야 라고 나아갔고 제가 저를 용서했듯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을 15살 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사실 작년 7월에 그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사회봉사 분야에 공적이 인정돼서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는데요. 와. 그 수상식 날 청와대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47년 만에 처음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까지 사진을 같이 찍은 일이 없고 그렇게 공적인 자리 한 자리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훈장을 받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넌 쓸데없이 태어났고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를 저주하실 때마다 제가 어린 제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엄마,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 제 입장에서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낳아놓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수상식 자리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어머니는 저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만으로 그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엄마가 안 미워요? 그럼요. 진짜로? 얼마나 고마워요. 엄마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계셔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같이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셔서. 저는 지혜를 보고 깨닫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나한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혜영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고통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김혜영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날 듯이 좋은 거야. 왜냐면 나 너무 많이 가졌어.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 있지. 나 진짜 많이 가졌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틀렸어. 왜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자산이래요. 결핍이 자산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지? 결핍이 자산이래. 나만큼 고통 겪은 사람 생각해봐.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막 자신감이 넘치는데 나는 선생님에 비하니까 너무 많이 가진 거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서 고통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내가 맨날 만나잖아. 정말 부자들이 무지 많아.
근데 그 부자들이 그 저녁을 먹으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들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뭐, 아유, 우리 아들 말이야, 뭐, 미국에 있고, 뭐, 우리 집 부자고, 뭐, 요번에 무슨 어디 가서 명품 골프채를 뭐, 경매를 해서 엄청 비싼 가격에 타이거 우즈가 쳤던 걸 자기가 사왔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사람들 너무 부러워 죽어. 근데 이 사람이 한 2시간 지나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지금 굉장히 부자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문제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나 진짜 걱정해요.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 있잖아요. 내 거 못 지켜요? 지키기는커녕 나 죽은 다음에 5년 내로 홀라당 거지 될 거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거지가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것이 결핍 때문에 왔다는 거. 부족을 인지하는 힘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서 이렇게 좀 잘 사시는 분들 있어요? 보세요. 대부분 다 어때요? 결핍했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려고 무지 애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때? 아버지가 고생한 걸 조금 보내들은 그래도 상태가 나. 근데 너무 일찍 유학 간 애들은 이상하다? 고생한 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진짜 영악한 부자들은 아들한테 결핍을 미리 세팅한다. 그래서 원양어선을 물려주기 전에 원양어선에 10년간 태운다. 그럼 걔는 원양어선을 지켜.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부자들이 일부러 자기 자식을 결핍을 세팅해서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 알아요? 요즘 부자들이요 바보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물려줬다가 망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갖고 요새는 결핍이랑 2개 세트로 물려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야 부자 3대 가는 사람 많아지겠구나. 왜냐하면 결핍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알아버렸구나. 제가 이제 드리머커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드리머커들. 김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드리머커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모든 드리머커들마다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무슨 공식처럼 아버지가 망했어. 참 신기하게도요. 꿈이 생기기 직전에 사람이 배가 부르면 뛰지 않고요. 뭔가 부족해야지 막 사람들이 뛰지.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많은 드리머커들을 만나면 대부분 아버지가 일단 술을 조금 드신다거나 망하셨거나 어떻게 되셨거나 이런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만 하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성전다 대리점 했잖아요. 바로 망했잖아. 2년 만에. 그래서 우리 방방에 테레비 5개씩 놓고 봤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엔 돼지 키웠거든요. 근데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구제역이 와요. 아주 환장해. 그래갖고 나는 늘 생각했었어요.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앞에 이 안에 있는 결핍이 바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결핍이 가진 힘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내가 딱 결핍이 가진 힘 2가지를 밝혀줄 테니까 이걸 바로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저 좀 따라하세요. 결핍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지. 결핍은 여러분을 최초로 움직이게 하는 바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결핍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근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어떤지 알아? 꿈이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꿈이 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뭐가 제일 결핍하니라고 거꾸로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결핍한 상황에 놓여야지만 사람은 어때? 막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김영 선생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 지금 모든 걸 가졌으니까 하나도 못 갖겠네 앞으로? 예스. 갑자기 충격스럽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결핍한 걸 굳이 찾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 굳이 찾아내라고. 다 가진 것 같은데 굳이 찾아내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김미경 씨도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또 막 돈도 버시고요. 책도 잘 팔리고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좋아요. 흐물. 그럼 바보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근데 나 있잖아.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기어이 결핍을 찾아내지. 그때부터 꿈의 항목이 생기죠. 여러분 다 가지면 아무것도 못 갖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 가지실 겁니다. 두 번째 결핍이 가진 힘은 저 좀 따라해주세요. 결핍은
꿈을 지속하게 한다. 예, 결핍은 꿈을 지속하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한 S그룹 강의를 갔어요. 그 회사 계열사 사장님이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장님, 나만의 아주 독특한 면접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돈이 없거나 뭔가 굉장히 결핍한 사람을 자기는 같은 점수일 때는 뽑는데요.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장생활 33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토플, 토익 아무것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결핍이래요. 요즘 애들 풍요롭게 자라서 안 견딘대요. 힘들면. 최고의 스펙이 결핍이랍니다. 그것이 자기가 33년 직장생활 하면서 모든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이 좀 힘들어갖고 10시, 11시 그래갖고 딸내미가 집에 와서 막 코피 쏟잖아. 그까짓 거 코피만 쏟으면 어때요? 코피 좀 쏟으면. 원래 일은 다 코피 쏟아야 배우는 건데. 그럼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 아우 얘 몇 푼 번다고 그러느냐. 간도. 아주 집안이 결핍센터가 대대로 고장났어. 이놈의 집안은. 아니 11시, 12시까지 일해서 코피 2번 흘리면 그만둘 회사를 걔를 대학 공부는 미쳤다고 왜 시켰어요 도대체? 집에서 가만히 두지. 그것도 못 견디는 애를. 그래서 이분 어떤 사람 뽑는지 아세요?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을 뽑아요. 왜냐? 그동안 결핍에 단련돼 왔으니 지금도 견디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래요. 이분 회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지금 몇 살이 61 되신 사장님이요. 나를 보고 막 울면서 쫓아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실제로 그거예요.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 보는 새로운 기법을 알려줄게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불쌍한 척해. 빨리 시작. 저 너무 결핍돼요. 막 이런 얼굴로 싹 쳐다보는 거야 사장은. 정말로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 아버지가요. 무슨 대기업 상무고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어? 바로 잘려. 그거는 단기 스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일하세요.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가장 결핍해서 그 결핍을 꿈의 재료로 삼아서 내가 무엇인가 해낸 에피소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그걸로 승부하세요. 제대로 된 사장이면 그걸 다 알아봐 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펙은 뭐다? 바로 결핍이에요. 여러분요. 결핍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견디게 하는 힘이 있죠. 김혜영 선생님처럼 죽기 살기 버티잖아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어때요? 무엇인가 해내는 힘이 드디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해내고 나면은 어떡합니까? 결핍을 뚫고 올라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 근데 어때? 위로 올라갔다고 안주하면 안 되지. 또 뭘 발견해? 김영 선생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래도 교장 선생님 쏘고 들이쏟고 잘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또 뭘 결핍을 발견했어요? 야,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와서 내가 제대로 국제선교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결핍을 발견하는데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년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꿈은 뭐라 그랬어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생긴 것도 잘났고요. 아버지도 부자고요. 나는 머리도 어느 정도 되고요. 나는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컴플렉스 덩어리 같으니라고. 여러분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컴플렉스다. 걔는 거기서 멈출 테니까. 그래서 혹시 친구들 중에서 저는 다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22살짜리가 컴플렉스 하나도 없는 애한테 막 박수 쳐라. 우리는 아싸 너 거기서 가만히 멈춘다. 42살에 나는 너의 스승이 될 거야. 두고 봐라. 김혜영 선생님이 48살에 우리에게 모든 국민에게 스승이 된 이유는 매일 결핍을 발견해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핍에 짓눌리지도 마시고 결핍을 꿈과 동의어로 쓰시고요. 혹시 컴플렉스 하나도 없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발견해서 매번 상승하셔서 죽기 전날까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꼭 알고 가는 멋있는 드림워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